안녕하세요. 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일한 지 20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어 나름대로는 이 생활의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배려를 많이 해주는 직군이라 내 아이 크는 건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아이 키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다소 새침할 때도 많은 천상 여자아이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아빠 앞에서 투덜거리며 어리광을 피우기도 하지만요. 그 누구보다 아빠 생각을 많이 해주는 기특한 아이기도 해요. 조금은 고지식한 아빠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딸이라 두 사람이 지내는 생활은 우당탕탕 좌충우돌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심심한 틈을 느낄 새 없게 하는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부녀 간에 서로 끈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자랄 수 있었던 데는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을 함께 이겨낸 것이 아마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아이 엄마가 부재 상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저희 부녀 사이에서 아이 엄마의 존재는 암묵적인 금기사항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딸아이 입장에선 천륜이고 제겐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진 평생의 배우자로 곁에 머물 줄 알았던 사람이니 그런 사람의 빈자리를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겠죠. 이런 아이 엄마 제 입장에서 한때는 아내였던 여자의 부재는 저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 주은이 내놔. 당신이 뭔데 엄마가 딸 만나는 걸 가로막아? 엄마랑 딸 사이인 천륜이야. 당신이 뭔데? 천륜? 그걸 아는 인간이 우리 딸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우리 주은이 앞날에 먹칠을 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한땐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 평생을 믿고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반반 닮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아이를 낳아 이 아이에게 세상 존재하는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끝까지 우리 딸아이 지켜주리라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어요. 여러분, 요새 부부가 남이 되어 갈라서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부부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단칼에 잘리는 것이 어찌 아픔이 아닐 수 있겠어요? 저 역시 그날 평생 잊히지 않을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을 바로 그날의 일이 아니었더라면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리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땐 나와 함께 세상에서 우리 아이 가장 사랑해줄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을 이런 사람이 내 아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위험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끔찍한 여자로부터 내 아이 떼어내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다고만 할 수는 없었어요. 대체 제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어떻게 저희 딸과 저 단 두 사람만이 저희 가정에 남게 된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만 그 얘기 당사자인 제 입으로 속 시원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묶여 있으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직업적 역량에 따라 충분히 제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엔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목표를 꽤나 높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높은 직급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임용 후부터 제게 좋은 분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제법 많은 편이었어요. 물론 저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다복한 가정 이루고 아이도 낳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사는 걸 소박한 꿈으로 삼고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죠. 좋은 분들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면 저야 감사할 일이었고요. 하지만 공무원 임명 초기엔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할 정도로 업무가 살인적으로 많았습니다.
낯가림이 심해서라거나 괜히 제 몸값 높이려고 비싼 척 굴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일하는데 적응하는 데만 해도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용 초기에 물밀듯 밀려오는 선짜리 제안도 거절한 상태였죠. 보통 공무원과 초등학교 교사 부부라고 하면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 주변 소개받아 만난 인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저희 부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저와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 선후배분들 중에서도 중매를 통해 결혼하시거나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 주변으로도 배우자인 공무원들이나 비슷한 조건의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과 교사분들의 만남도 적지 않은 편이었고요. 아내는 제 공무원 임용 동기의 아내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동기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동기의 직장 동료들인 저희 무리와 신부 측인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절 눈여겨본 모양이었어요. 그 동기 부부가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로 집들이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동기 부부가 자꾸만 제 아내와 절 엮는 겁니다. 와,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그렇지. 이 친구가 우리 부서에서 인기 1순위라고. 그 많은 선짜리 다 마다하고 어찌나 성실하고 조신하게 지내는지. 나도 남자지만 요새 이런 진국인 남자 찾아보기 진짜 힘들다고. 평소에도 사람이 좋아 넉살 좋게 제 칭찬해주는 동기이긴 했지만 왠지 그날은 의도가 느껴지는 칭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 쪽에서 저와 잘 되고 싶다고 연결을 좀 해달라고 그 두 사람에게 미리 수를 썼더라고요. 그만큼 아내는 이성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고 처음 만날 때부터 솔직하고 진솔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새야 남녀 간에 호감이 있다고 해서 꼭 남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당한 여성분들이 먼저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흔한 일이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통통 튀는 아내의 성격은 이런 유형의 여성을 만나보는 건 처음인 제 입장에선 가끔은 다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직설적일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흔히 초등학교 교사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신부감으로 손꼽히는 직업이 많잖아요. 잘 배워서 교육적 소양도 높고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니 사회적인 인식도 훌륭한 편이고 게다가 제 직업인 공무원과 더불어 정년까지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직업이죠. 그런 점 때문에 교사 아내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눈에 불을 켜고 소개해달라고 하던 주변 동료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한편으론 다소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저보단 원리 원칙에 철두철미하고 지킬 건 확실히 지키길 요구받는 직업이기도 하니까요. 아마 제 아내의 평소 성격이나 발랄한 모습들을 보셨다면 그 직업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짐작하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로서도 다소 신선한 부분이 많았던 아내의 첫 인상이었고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 눈치 본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여봤다가 다른 사람이 홀랑차 가면 나만 아쉬운 거지. 안 그래요? 아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그런 아내의 성격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전 아내에 비하면 말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성격도 다소 점잖은 편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런 거지. 사실 제 성격이 아내처럼 활발하고 발랄한 사람 입장에선 그다지 재미있는 점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애초에 성격이나 성향에서 취미나 관심사까지 참 다른 점이 많은 저희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는 외향적이고 솔직하고 언행에도 거침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전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 잘하고 있었고 원만한 관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선 꼭 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휴일에도 아내처럼 열심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에너지 발산하기보단 집에서 밀린 책들이나 논문 자료 등 그간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던 서류를 읽으며 조용하게 보내고 쉬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연애할 땐 아내 손에 이끌려 평소 제 성격이라면 하지 않았을 만한 다양한 스포츠도 경험해보고 마당발인 아내 따라 다양한 취미생활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 만나며 바쁘게 휴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매번 아내의 취향에 맞춰진 외부 활동을 하는 게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처럼 다소 내성적인 부분이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선 다소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 행동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저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며 열심히 눈을 빛내며 저 데리고 다니고 자신과 절친한 지인들 소개시켜주는 아내 성희가 고맙기도 하고 때론 그렇게 제 본래 성격이라면 경험하지 못할 일들 경험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제가 아내에게 그만큼 애정이 있었으니 가능했던 일이겠죠. 비록 처음 시작은 아내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저도 아내에게 정이 많이 갔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 안에 기꺼이 절 들여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 항상 아내에게 다소 미안한 마음이나 조금의 위축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밖에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제 성격은 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는 아내 입장에서 그런 제가 참 심심하고 지루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그런 성격을 알고 시작하게 된 사이이자 부부관계이긴 하지만 그건 서로 좋을 때 얘기고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많은 부부들이 처음 시작부터 성격 차이 알고 시작한다고 다들 백년해로 하고 잘 살 것 같으면 그 높은 이혼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서로 극복하고 보듬고 감싸 안아줄 수 있다 생각했던 것들 살다 보면 서로 안 좋은 점도 보이고 미운 점도 보이고 그렇게 조금씩 갈등의 골 깊어지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성격 차이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적 결함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집안에 특별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렇게 많은 건 그리고 그들이 가장 흔한 이혼 사유로 꼽는 것이 성격 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겠죠. 어찌됐든 저야 항상 아내와 살면서 내향적인 저 때문에 아내 나름대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도 참고 사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항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아내의 행동에도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아요. 연애할 때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의 욕을 맞춰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잖아요. 제 담당 업무의 특성상 업무는 항상 과중한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 결혼 전만큼 제가 아내와 밖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하며 어울릴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그건 그것대로 아내를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신경도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에게 긴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름, 겨울 2번, 거의 몇 달이나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항상 경무에 시달리는 저보단 아내의 여가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건 역시 제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방학이라고 해서 교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야 방학이지만 방학 중에도 간간히 아내가 학교에 나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다음 학기 수업 준비를 짜거나 하는 것도 자주 봤어요. 거기다 교육자라고는 하나 엄연히 초등학교 교사도 나름대로 직장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야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1년 내내 휴가 며칠 빼는 게 전부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야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시간 맞춰주기가 점점 힘들어질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에게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괜히 저 때문에 미안해서 아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 참고 살길 바라지 않았기에 항상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 진짜로 괜찮아. 당신하고 같이 못 가니까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 당신이 일 바쁜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래. 당신이랑 같이 가서 노는 게 제일 재밌기는 한데. 그거야 나도 당연히 그렇지. 그래도 내 신경 쓰지 말고 이왕 동료분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김에 괜히 내 걱정하느라 귀한 시간 뺏기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즐겁게 여행하고 와. 알았지? 알았어요, 여보. 내가 올 때 선물 많이 사올게.
적어도 방학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제대로 방학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해외여행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내처럼 열흘이 넘도록 장기 해외여행 떠날 수도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빼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공무원이라서 일반 사기업 다니는 분들보단 휴가가 더 보장되어 있다곤 하더라도 그것도 어떤 업무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 분위기가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솔직히 저희 부서에선 서로 휴가 쓰는 문제도 동료들끼리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도 해서요. 그래서 괜히 아내가 저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해외여행 못 가고 국내에서 우울하게 시간 보내는 것보단 부부가 함께 나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아내만이라도 이왕 가는 여행 신나게 즐기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없이 여행 간다고 시무룩해야 할 아내 생각해서 이왕 비행기 타고 해외까지 간 김에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라고 용돈도 항상 두둑하게 챙겨서 보냈고요. 신혼 초만 하더라도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했던 아내가 서운한 기색을 많이 비췄지만 그것도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 저희 부부에겐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1년에 최소 2번 아내만 자기 지인과 같이 해외여행 떠나는 일도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 사이에 딸인 주은이가 태어난 이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벌써 이렇게 몸이 무거운데 아이 낳고 나면 나 정말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애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우리 아기한테 너무 미안한데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고 그래.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당신 우리 딸 낳는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당신 그렇게 집안에서 시들도록 내버려 두겠어?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당신만 부모가 아니라 나도 부모야. 어려운 일 있으면 당연히 두 사람이 같이 헤쳐나가야지. 아내가 워낙 평소 성격이 활달하다 보니 임신하고 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아무래도 사람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해지고 평소 좋아하던 활동적인 취미생활은커녕 외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사고방식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야 몇 달을 집에서 보내라고 해도 그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잘 지낼 사람이지만 아내 성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귀한 아이 낳겠다고 저고생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태어난 이후로도 바쁜 와중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저 역시 아내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쓰기도 했고요. 사실 제 앞으로 남은 공무원 생활 생각하면 그리고 승진할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저희 부서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내가 우리 귀한 딸 낳아준다고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 승진 계획 때문에 제 생각만 하느라 이기적으로 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렇게 활달한 사람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 적어도 아이 태어난 이후부턴 아이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가지지 않도록 내가 다방면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도 저도 초등학교 교사와 공무원으로서 아이 키우는데 직장 복지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가끔은 저도 제 직장 산하의 어린이집에 출근길에 아이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시간은 대부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 같은 남편 또 없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당연한 일이지.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는 아내 칭찬에 쑥스러워서 한 말이기도 했지만 그건 진심이기도 했어요. 물론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고 해도 육아라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에선 경무에 시달리느라 또 집에 퇴근해서도 육아만큼은 퇴근이라는 게 없었기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내 아이 내 손으로 돌보며 기른 건 분명 보람차고 값진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내 역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제 한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출산 이후로도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임신 기간 동안 우울했던 얼굴에 드디어 특유의 미소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내가 출산 전처럼 다시금 밝아진 것 같아 저도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태어난 이후로도 아이가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아내가 평소 하던 여가 생활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방학 때 해외여행 다니던 것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아내는 참 활기차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일반 직장인 체력인 제 입장에선 아내의 저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활력이 나오는가 혀를 내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그건 아내가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한 생활체육인이었다는 것도 한몫할 겁니다. 아내는 수영이나 산악자전거, 대학 다닐 땐 잠깐 복싱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시도하는 모든 운동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적성에도 맞다 보니 즐겁게 여기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생활하면서 운동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친분 쌓고 또 사람이 만나서 친해지다 보면 아무리 운동을 목적으로 만났어도 친목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니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게 되고 워낙 그런 사교적인 자리를 좋아하던 아내이다 보니까 주말에 그런 데 나가면 스트레스 풀게 해주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아내였거든요. 어쩌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출근해야 하거나 집에 있더라도 도저히 업무 때문에 아기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아내가 그런 모임 나가지 못하고 아이 봐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쌓여서 얼굴에 불만이 차오르는 아내 표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널널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제가 그 사람 배려해주지 못할 때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 저도 피곤할 땐 아무래도 상태가 예민하다 보니 다소 섭섭하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오죽이나 답답해서 저럴까 싶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테니스 모임을 놓치는 일이라도 있으면 컨디션도 저조해지고 기분이 확 우울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가급적 아내가 테니스 모임 갈 땐 다른 변동사항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썼고요. 솔직히 저도 테니스는 좀 치는 편이라서 아내가 어울리는 동호회 몇 번 나가본 적은 있었는데 워낙 동호회 회원들 성격이 다들 저희 아내와 비슷한 편이라서 제 입장에선 기가 빨리길래 몇 번이나 나가고 안 나갔거든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긴 했지만요. 그 모임은 아내의 동료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만든 테니스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아내와 발령받은 학교가 같아서 가까워진 회원들도 있었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아내와 같은 학교, 같은 과 나와서 아내 20대 초반 시절 한창 푸릇한 청춘일 때 우정을 쌓아온 분들도 제법 계시는 곳이었어요. 아내도 다른 모임들 어울리는 거 다 좋아하긴 했지만 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특별히 더 각별한 사이로 지낸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들이 할 때 이 테니스 회원 동호회 회원분들만 따로 모아서 집들이를 한 번 더 했을 정도였습니다. 희윤이가 워낙 대학 다닐 때 말괄량이어서 저 녀석 저거 어떤 남자가 데려갈까 싶었는데 형님처럼 성격 진중하고 묵직한 분이 짝이 된 걸 보니까 희연이가 정말 제 짝 찾아갔다 싶어서 안심이 되네요. 아내와 같은 과 동기이자 같은 학교에 발령받은 교사인 회원 하나가 제게 변죽 좋게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회원 간 사이가 끈끈했어요. 아무래도 지역 교대 출신의 발령지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회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내와 같은 학교 나와서 같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덜어 있기도 했고요. 또한 다들 저렇게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게 평소 아내 성격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야 학교 다닐 땐 워낙 숙맥이어서 동성 친구들과 나 친하게 지냈지 이성 친구들과 저렇게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아내 성격은 또 그렇지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 아내와 연애할 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워낙 기분파이고 화통한 부분이 있는 아내는 절 대할 때와는 다르게 남자인 친구들 역시 아무런 사심 없이 털털하게 대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속 좁은 마음은 일찌감치 접게 됐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내같이 친구 많고 활달한 사람이 저같이 재미없는 남자랑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받는 아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이후로 항상 제 능력치보다 다소 무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것이 과중한 업무는 줄어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직장에서 그런 성과 인정받아 탄탄하게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긴 했지만 승진을 한 만큼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거기다 좋은 남편, 완벽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항상 무리를 하고 있었으니 힘에 부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강골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책임감 하나로 여기까지 버티고 온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까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차를 썼으면 썼지 아파서 병가로 출근하지 않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체질이 잔병치레하는 편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딸 유치원 다닐 무렵부턴 조금씩 체력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당신 얼굴살이 자꾸 빠지네.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약은 무슨. 이제 당신 남편도 나이 드나 보다. 부부끼리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열이 너무 올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응급실까지 가느라 부부가 난리통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직장에서 처음으로 병가를 내본 날이었죠. 응급실에 들어누워 수액을 맞을 때만 해도 열이 펄펄 끓었는데 그래도 수액 다 맞으니 어느 정도 상태가 진정되기도 하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옆에 앉은 아내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신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도 그냥 오늘 하루 휴가 쓸까? 당신 곧 새학기에 담임 맡게 되느라 일도 많다며. 오늘 꼭 출근해서 마무리해야 할 업무도 있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래. 나 열 떨어진 거 당신도 봤잖아. 나 진짜 괜찮으니까 당신 늦지 않게 얼른 출근부터 해.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럼 기운 좀 빠진 거지. 아픈 데도 없어. 나 곧장 택시 타고 들어갈 테니까 당신 바로 출근해. 여전히 기운 없는 절 바라보는 아내의 걱정 어린 표정에 씩씩하게 이렇게 말하고 아내의 등을 억지로 떠밀었어요. 아내가 생전 아픈 적 없었던 남편이 응급실까지 왔으니 걱정하는 건 이해했지만 정말 수액 다 맞고 나니까 한결 살만하더라고요. 제가 대단하게 상태가 나쁘면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인 거 아니면 출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침 방학이지만 출근이었던 아내를 재촉해서 먼저 보냈어요. 당신 그러면 곧장 택시 타고 집으로 가? 또 서류 들여다볼 생각하지 말고 죽 시켜놓은 거 먹고 약 먹고 곧장 자고 알았지? 알았다니까 그러네.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렇게 아내가 병원 앞에서 곧장 학교로 출근하는 모습 보고 저도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 와중에 업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떡하죠? 저희가 준비했던 기획안 오늘 당장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자료 집으로 들고 와서 곤란했겠구나.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다들 몰랐으니까요. 몸도 안 좋으셔서 병가까지 쓰셨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니야, 일이 중요하지 뭐. 마침 병원 갔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금방 가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병가를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바쁜 거 뻔히 하는데 어느 정도 거동할 만하다 싶어서 그냥 제가 잠깐 들러서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알면 분명히 자기 몸 안 챙긴다고 화를 낼 게 뻔한 일이 아내한테 들키지 않게 잠깐 가서 전달해주고 저도 곧장 올 생각이었죠.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간단히 옷만 갈아입고 서류 챙겨서 도로 택시를 탔어요. 집에서 거리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슬쩍 몸을 뒤로 기대고 평소라면 제가 직접 운전해서 나섰을 출근길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평소 자차 몰고 출퇴근하던 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잠시 다녀오는 길이라 생각하니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새삼스럽게 달리 보이는 거리를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벌써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제게 그 누구보단 익숙한 얼굴 하나가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요. 출근했다는 사람이 이 시간에 거기다 이런 장소에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머리로 생각하면서도 눈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쫓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그렇게 남편인 저를 걱정하며 집에 돌아가 쉴 것을 종용했던 바로 저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인 이 거리에서 아내를 발견했다는 것으로 놀라움은 그치지 않았어요. 기사님, 잠시만 세워주세요.
저도 모르게 답지 않게 큰 소리까지 내며 급히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가 맞은편,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서고 있는 그 건물의 맞은편 도로에 가서 섰습니다. 제가 황급히 택시를 세운 그곳은 바로 숙박업소가 즐비하게 들어선 거리에 위치한 한 모텔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벌건 대낮에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대체 무슨 이유로 모텔로 들어가고 있는지 순간 제대로 된 판단이 들질 않았어요. 아마 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목격했다면 이렇게 멍청하게 허둥대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겠죠. 그 정도로 그 건물에 그 시각 그곳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진 너무나 뻔하고 통속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곳으로 들어서고 있을 때 저 나쁜 년이 지금 날 배신하는구나 단박에 기다렸다는 듯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뜻밖의 상황을 목도하고 당황을 넘어서 전 거의 멍청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모텔 건물로 들어선 지 5분이나 됐을까요? 뒤이어 등장한 한 익숙한 얼굴을 보고는 저도 그만 심장이 얼어붙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창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껏 헛것을 보나? 분명 아까 수액 먹고 열이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새벽에 열이 펄펄 끓을 때보다도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순간 제 뇌가 절 이렇게 속이는 듯 하더군요. 너 지금 잘못 본 거야.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헛것 보는 거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수상한 정황으로 대낮에 모텔로 들어가는 내 아내의 모습과 뒤이어 등장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가진 남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끊임없이 아른거렸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속으로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서도 머리로는 이미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했다는 여자가,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식이나 된다는 사람이 벌건 대낮에 모텔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라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와중에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이랑 모텔로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분노로 마주 잡은 손이 새하얗게 질리도록 꽉 부여잡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텔 방문을 벌컥 열어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랐지만 한 발짝을 떼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문득 예전에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 나오게 된 한 얘기를 퍼뜩 떠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바람 피운 현장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 어떻게 그걸 불륜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 그분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 가는데 눈이 뒤집혀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도 지르고 난동을 피고 난리를 부리니까 그만 모텔 주인이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잖아요. 자기들은 업무 때문에 야근이 길어져서 잠깐 쉬려고 투숙한 거라고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저 난리 피운다고 오히려 의처증으로 사람을 몰아가더라고요. 아니 정황상 확실한데 그래도 인정이 안 된다고? 까놓고 말해서 그 둘이 서로 깨먹고 있는 걸 무슨 동영상으로 증거 남긴 것도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못 덮쳤으니까 정황상 의심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 이거죠. 어우 억울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나 같으면 속 뒤집어져서 화병으로 들어 누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증거를 잡아야 돼요. 당장 눈 뒤집혔다고 챙길 거 제대로 안 챙겼다가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도 위자료니 재산 분할이니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혼 당한 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거부터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직장에서 저런 저급한 얘기를 하나 싶어 속으로 혀를 찼는데 그때서야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꽂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꼭 부여잡고 별일 없는 듯 천천히 모텔로 걸어 들어갔죠. 대실하세요? 아, 네, 저 혹시 3층에 방 남아있으면 주실래요? 그때 제 처절한 심정으로만 같아선 감쪽같이 날 속이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그 여자 당장 나오라고 난동이라도 피우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제게 득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계산을 마친 후였어요.
그렇게 평범한 투숙객으로 가장해 카드키를 받아들곤 아내와 남자가 들어간 후로 불이 켜진 것을 제 눈으로 위치를 똑똑히 봐둔 3층의 문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걸 생각하면 역겨움의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전 차분하게 소화전 앞으로 가선 화재 경보 알람을 있는 힘껏 두 주먹을 꽉 쥐고 내려쳤어요. 띠리리링 띠리리링 순식간에 찢어질 듯한 소음이 조용한 복도를 갈랐습니다. 그대로 아내가 들어간 모텔 방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곤 소리쳤어요. 불이야!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한 손으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휴대전화를 치켜들고 대망의 순간이 찾아오길 터질 듯한 심장으로 기다렸죠. 뭐야? 갑작스럽게 벌컥 문이 열리고 반나체의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놈의 목덜미를 쥐어채고는 그대로 놈을 잡아 죽일 기세로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죠.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처 옷도 깨어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였던 여자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낯선 남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제 몸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느라 들어온 남자의 얼굴은 미처 확인하지도 못한 모양이었죠. 먼저 헐벗은 남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휴대전화에 담은 뒤 성큼성큼 다가가 이불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 있는 여자에게서 우악스럽게 이불을 빼앗아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순간 당황한 여자의 얼굴이 제게 향했고 그런 여자의 얼굴 역시 휴대전화의 정면으로 찍혔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제야 그 여자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최선을 다해 내 한 몸 갈아가며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짐했던 여자가 단 한 번도 다른 놈과 이렇게 모텔방에서 추악하게 뒹굴고 있으리라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여자가 이윽고 자신이 기만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내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데 넌 끝까지 날 등신 취급하는구나. 당장 눈앞의 여자를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경황이 없어 사태 파악을 못하던 남자가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보고 기겁을 하고 달려들었어요. 뭐야, 너 미쳤어? 지금 뭘 찍고 있는 거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한 대 실어 제게 달려드는 놈의 낯짝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동호회 친구? 내 앞에서 세상 둘도 없는 털털한 척하며 친구 행세해놓고 뒤론 이따위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 이 더러운 것들아!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얼굴을 곤죽으로 만들어 놓은 그놈은 바로 아내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남교사였어요. 아내와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가깝게 지내며 심지어 저희 부부 신혼집 집들이에까지 와서 제게 형님 하며 아양을 떨던 바로 그 때려 죽일 놈이었죠. 여보, 제발 말 좀 들어줘, 제발. 야,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남편 휴대전화부터 뺏으라고! 그제야 이 여자도 제가 이 추악한 광경을 모조리 휴대전화로 증거를 담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곤 황급히 제 낯짝부터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낮에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들이, 그것도 둘 다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들이 더럽게 놀아나면서 이제 와서 수치스러운 걸 알아서 낯짝을 가리려 들어? 늦었다 이것들아. 이게 그냥 동영상인 것 같아?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제가 그리 말하자 순간 두 년놈들이 우뚝 굳어버렸어요. 지금 동시 시청자들이 1000명을 넘었는데 화면화되게 인사라도 한번 해주지 그래? 이게 무슨 소리야? 니들 지금 이 더러운 꼴 여기서 나 혼자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소리지. 여보. 너 지금 1000명도 넘는 사람 앞에서 불륜하다 깨벗고 있는 꼴 나한테 들킨 거 여기 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네, 모텔로 들어가기 직전 인터넷에서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인의 계정부터 빌린 저였어요. 물론 이 긴박한 와중에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론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를 도저히 잠재울 자신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어떻게 그런 짓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제가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저도 그날에서야 알게 됐죠. 그만큼 제 분노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불길처럼 치솟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나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당장 꺼. 너 그거 안 꺼? 제 앞에 불륜 남녀가 이제야 지금 실시간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발악을 해야 됐습니다. 전혀 잠재울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우성을 치는 그것들을 보니까 이상한 희열까지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 속여먹고 더럽게 붙어먹고 했을 땐 이렇게 신세 망칠 각오했어야지. 너 같은 더러운 걸 좋은 아내, 우리 사랑하는 딸 엄마로 대우해줬다는 게 내 발등을 찍고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야. 여보 이러지 마. 나 이렇게 되면 지 엄마 이런 꼴까지 세상에 다 내보이면 우리 딸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 입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우리 딸을 그 더러운 주둥이에 올려. 네가 우리 딸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따위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건 앞으로 내 딸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앞으로 너 우리 주은이 그림자도 못 밟게 할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어미라고. 너 같은 건 우리 딸 인생에서 없어지는 게 나아. 화재 경보기 알람에 불륜을 배우자에게 현행범으로 걸린 이들의 소란에 뒤늦게 놀란 모텔 주인이 허둥지둥 경찰까지 대동하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 추한 사태에 막이 내렸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저도 물론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도 피해를 입힌 이들이 무고한 이들이 아니라 저와 얽힌 이들이었기에 생각보다 금방 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약간의 벌금과 모텔 주인에게 합의금을 변상하며 진심 어린 사과도 하고 그렇게 전 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정말로 벌을 받아야 할 것들이었죠. 동영상 수위가 세서 신고가 들어가 중간에 영상이 끊기긴 했지만 그 불륜 남녀의 얼굴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절대 그냥 조용히 묻힐 수가 없었죠. 가뜩이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두 초등교사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지저분한 불륜 사건은 지역사회를 들썩일 정도로 시끄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저히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었어요. 저야 당연히 이혼 소송부터 걸고 우리 딸 그 더러운 여자로부터 빼앗아 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딸을 뺏어가? 내가 10달 4배 아파 낳은 내 딸인데 네가 뭔데? 여미 같지도 않은 게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밑에서 그럼 내 딸 키우겠다는 거야? 염치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한때는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잔 불과 이혼 소송 진행하는 몇 달 만에 피골이 상접한 것이 가히 사람의 꼴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의 보수성을 감안할 때 불륜 소문으로 엮인 것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판에 그 두 인간들의 적나라한 불륜 동영상이 인터넷에까지 퍼져 있는 참이었습니다. 요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인터넷 다루기를 어른같이 하는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동영상 보지 못했겠어요. 당연히 학부모들부터 들고 일어났고 그들 모두 면직 처리됐습니다. 사실상 그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땅에서 교사 생활할 수 없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 여자도 그 여자지만 같이 어울린 놈도 유부남이었기에 그쪽 상황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쪽 집안도 이혼 소송에 제가 상간남 소송까지 걸어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온 천지에 집안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직업도 없는 놈이 됐으니 놈의 몰락이야 예정된 수순에 불과했죠. 하물며 그 천박한 여자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주변에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잃고 이혼 소송으로 제게 온갖 재산에 딸까지 빼앗기게 됐으니 사실 이제 그 여자에게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도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뭘 잘한 게 있다고 감히 제게 눈에 핏발까지 세우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니 고작 저런 추악한 여자를 배우자로 믿고 살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 배신감만큼 처절하게 끝까지 그 여자 철저하게 짓밟아 줬습니다. 이혼 소송이야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제 승리였고 그 이후로 저나 저희 딸이나 그 여자 머리털 한 올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 여자 어디에서 뭐 해먹고 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 넓게 지역에서 나대고 살던 여자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 있었죠. 그 여자도 수치라는 걸 안다면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감히 저나 저희 아이 앞에 나타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평생 자기가 저지른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비참하고 또 비참하게 혼자 말라 죽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까지 질 떨어지는 소문이 돌았는데 저도 그곳에서 내 자식 키우기 싫었기에 그곳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해서 새로이 발령을 받았어요. 애초에 그 괘씸한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 지역에 굳이 발붙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제 딸은 부녀가 단둘이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벌써 몇 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타고나고 조용한 성정에도 극도로도 조심히 살아 그런지 주변에 저희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아는 이 한 사람 없는 곳에 새로이 터를 잡기도 했고요. 딸아이는 다행히 새로운 환경이 잘 적응하고 씩씩하고 맑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일이죠. 그런 여자를 제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영구적으로 분리시킨 건 여전히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자에게 너무 잔인하고 악랄하게 행동했다고 느껴지시나요? 가끔은 그때의 제 행동에 저도 놀라고는 하니 여러분께서 그렇게 비난하신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겠지만 과연 제가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장담 못하겠네요. 이렇게 저와 제 딸, 저희 가정에 우리 두 사람만 남게 된 사연은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전 그저 우리 딸아이 잘 키워내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젊어서 이래저래 고생을 좀 하고 살아서 나이가 들면 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젊을 때랑 전혀 변한 거 없이 참 피곤하고 힘드네요. 전 결혼 전엔 친정 부모님의 가난 때문에 힘들었고 결혼 후엔 시부모님이 시집살이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드시면 나을까 했는데 연세가 드시니 자식을 더 힘들게 하시더군요. 그런데다가 딸까지 손녀를 낳아서 오히려 전 2배로 더 바빠졌습니다. 큰딸이랑 사위가 둘 다 승무원이에요. 둘이 육아휴직을 번갈아 쓰면서 애를 본다고 해도 부모 입장엔 영 미덥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딸네 집에 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저녁을 같이 먹다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김서방 3달 있으면 육아휴직도 끝나는데 슬슬 어린이집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동네 어린이집보단 엄마네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이 낫겠지?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 속을 모를 리가 있어요. 딸은 은근슬쩍 저에게 아이를 봐줄 수 있는지 떠보는 거였습니다. 그래, 엄마를 근처로 구하면 엄마가 왔다 갔다 봐줄 수 있으니까 좋지. 근데 애가 아직 2돌도 안 됐는데 어린이집 보내도 돼? 엄만 괜찮으니까 엄마가 1년 더 봐줄게. 어린이집은 천천히 보내. 엄마,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로 김서방이랑 싸워서 속상했는데 엄마 덕분에 살았다. 워낙 똑부러지고 독한 딸이라 큰애가 우는 건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애 낳고 마음고생하기는 했는지 애가 고맙다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애 낳으면 원래 부부끼리 싸울 일 많아. 근데 너 나가서 일하느라 힘든 거 알면서 김서방이 또 뭐라고 했길래 둘이 싸웠어? 왜? 김서방은 어린이집 보내기 싫대? 제 자식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처럼 딸내 아기 봐주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 보기도 힘든 와중에 사위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제 딸한테야 할 말 있으면 다 하지만 사위는 매일 봐도 내 자식이 아니니 한마디 하기도 어렵잖아요. 괘씸한 게, 김서방은 당연히 엄마가 애 봐주는 거로 생각하더라고. 시부모님은 장사하시니까 애 못 본다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거든. 우리 엄마가 왜 당연하게 우리 애를 보냐고.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고. 저 어린 걸 두 돌도 되기 전에 남의 손에 맡기냐고. 괜히 자기가 화를 내더라니까. 딸이 저에게 미안해서 애 봐달라는 말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괜히 사위랑 둘이 티격태격한 거죠. 엄마한테 진작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뭐하러 김서방이랑 싸워? 엄마랑 아빠 평생 싸우고 사는 거 보고 자라서 지겹다며? 너라도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엄마 뻔히 힘든 거 아는데 내 자식까지 맡기기 미안해서 그렇지. 딸은 저에게 손녀를 봐달라고 말하는 게 많이 미안한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전 오히려 그런 딸이 안쓰러워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키워준다고요. 엄마, 고마워. 나랑 김서방 앞으로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됐어. 엄마 너랑 김서방만 안 싸우고 알콩달콩 살면 그거로 좋게. 넌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 알았지?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애 봐주는 것 정도밖에 없지만 그거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큰딸이 저에겐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큰애라 그런지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힘든 일은 항상 본인이 떠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큰딸이 좀 어려워요. 결혼하기 전엔 더 그랬는데 그나마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1년 동안 매일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엄마인 제가 의지가 좀 되긴 하는지 딸도 저에게 힘들다고 말도 하고 사위의 욕도 하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자식이 그러면 귀찮다고 하는데 전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큰딸이 손녀 낳기 전엔 저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둘째 딸이나 막내하고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큰애랑 둘만 있으면 그렇게 싸웠습니다. 첫애라 저도 멋모를 때 낳아서 키우느라 실수도 많이 하고 애를 고생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무뚝뚝해도 너무 무뚝뚝해요. 사춘기가 심하게 와선 제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애가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더군다나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저랑 뭐 하나 비슷한 게 없어요. 성격이나 취향, 취미, 심지어 식성까지 저보다 남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넌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큰딸은 제가 말만 해도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네 생일이라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 좀 하려고 했더니만 넌 어쩜 입맛까지 네 아빠 닮아서 기껏 생일날 추어탕을 끓여달래? 제 속으로 나왔지만 참 희한해요. 저는 추어탕이니 청국장이니 냄새나는 음식은 입에도 안 되는데 애 셋 중에서 유독 큰딸만 그런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애들이라면 환장하는 피자나 치킨보다 순댓국이니 국밥이니 이런 걸 좋아했어요. 나가서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내 생일이라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건데 기껏 말했더니 왜 또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뭐라고 해? 해주게 했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평상시엔 말도 없고 무뚝뚝한 애가 자기 아빠 얘기만 하면 유독 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별뜻 없이 남편 얘기를 해도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큰딸은 20살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나가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긴 대학 가면 무조건 나가 살 거라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정말로 대학 입학하자마자 나가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도 혼자 틈틈이 아르바이트해서 월세 보증금을 모아뒀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은 저나 남편이나 큰딸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큰딸 마음이 워낙 강경해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딸이 이해가 됐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얼마나 나가고 싶으면 그랬을까 싶어서요. 당시에 집도 좁은데 한 달의 절반을 시부모님이 와 계셨기에 애들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마다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걸 자식들이 매번 보다 보니 저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죠. 더군다나 시부모님께 시집살이 당하는 건 더 싫고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지방에 사셨는데 두 분 다 연세가 들어서 둘 다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한 달에 반은 우리 집 또는 반은 동선에서 보냈거든요. 애도 많고 집이 좁아서 싫다고 하고 싶어도 제가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조금만 시부모님께 싫은 티 내면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평생 이러고 살 줄 꿈에도 몰랐죠. 시댁에 재산이 좀 있다는 말에 혹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한 건데 이게 돈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재산이라고 해봐야 시부모님이 손에 쥐고 계시니 시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저나 남편은 빈털털이었죠. 남편은 전기회사에 다니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이 있어서 회사에서 잘릴 일은 없었지만 월급이 쥐꼬리라 남편 월급 가지고 애 키우기는 항상 빠듯했어요.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돌아가질 않았거든요. 시댁은 대대로 재산이 많은 집이라 대궐 같은 기와집에다가 그 집 근처에 있는 땅이랑 산이 다 시아버지 거예요. 남편은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장남인 본인에게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부모님 말이라면 항상 덜덜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남편이 장남이긴 해도 남편 밑에 시동생보다 사람이 좀 모자라요. 직장도 시동생보다 변변치 않고 저도 동서에 비하면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항상 저희와 동네를 비교하시는데 은연중에 동서와 시동생을 더 챙기시고 예뻐하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시동생에게 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 덕분에 저와 동서만 매번 시부모님 시중을 들어야 했죠. 시부모님은 그런 의리의리한 집 놔두고도 항상 좁은 아들네 집에 와서 며느리들 시중을 들게 하셨어요. 말은 본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밥도 못 해먹을 정도로 힘들어서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잔소리하실 때 보면 아주 힘이 넘치십니다. 그때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항상 동서랑 비교하시면서 제가 차려준 밥상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집안에 맏며느리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애미가 워낙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애미 넌 손이 왜 이렇게 작냐? 식구가 몇인데 고기를 이거밖에 안 했어. 부자면 뭐래요? 매달 며느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도 그 흔한 용돈 한 번 안 주는데 남편 월급 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한 달에 절반씩 시부모님까지 모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매번 제가 차린 밥상 가지고 절 나무라셨습니다. 그러게, 둘째네랑 이렇게 차이가 나네. 작은 애는 확실히 친정이 잘 살아 그런가. 애가 상 차리는 것부터 집안 살림하는 것까지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음식도 간이 딱딱 맞는다니까. 그네 넌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시부모님 드시는데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냐? 그러게, 어머니 아버지 오셨는데 당신은 반찬이 이게 뭐야. 내일은 신경 좀 더 써. 아버지 어머니, 내일은 제가 퇴근하고 오면서 닭이라도 몇 마리 튀겨올 테니까 오늘만 좀 그냥 드세요. 매일 듣는 잔소리라 이골이 날 지경인데도 항상 옆에서 거드는 남편 때문에 더 미웠습니다. 생활비라곤 쥐꼬리만큼 줘서 매번 막내 없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까지 하러 다니게 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문제는 문제인 게 시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에 한두 번은 꾹 잘 참다가도 꼭 세 번째까진 참지를 못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이야 직장 좋으니까 월급이 많아서 그렇죠. 애들 아빠 버는 거론 애 새 키우기도 벅차요. 말해봐야 어차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꼭 말을 해서 한 소리를 더 들었죠. 어머 얘 시부모 앞에서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우리 앞에서 내 아들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넌 어쩜 맏며느리가 돼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냐? 아이고, 내가 살다 이제 별꼴 다 본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아들 자식 욕하는 거나 듣고 있고. 아버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당신 빨리 어머니 아버지께 사과 안 해? 남편은 저에게 빨리 잘못했다고 빌라고 난리였어요.
전 한숨이 절로 나왔죠. 하루 종일 시부모니 밥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해다 바치면서 이제 말 한마디 했다고 빌게까지 하라네요. 그때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맛 없으면 우리 집에 안 오면 되지. 왜 자꾸 와서 우리 엄마 힘들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랑 사느라 힘들어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와서 우리 엄마 괴롭혀서 우리 엄마 아예 집 나가버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큰애가 나서서 시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놀라서 큰애에게 왜 그러냐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씩씩거리면서 시부모님을 노려봤어요. 아이고 뭐야 이 기집애가 어디 감히 대바라지게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애미 너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 너 설마 애들 앞에서 집 나간다는 소리 하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집을 나가긴 왜 집을 나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괜히 어른들끼리 큰 소리 내니까 놀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단단히 주의 줄게요. 저야 이미 시부모님께 예쁨 받긴 글렀지만 그래도 손주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괜히 저 때문에 큰애까지 시부모님 눈밖에 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큰애는 공부 잘한다고 시부모님이 예뻐하시고 용돈도 주고 하셨는데 괜히 미움받아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전 나서서 주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애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말았죠.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자꾸 죄인처럼 굴어? 우리 집에서 죄인은 아빠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바람 피웠어. 바람 피우다가 우리한테 걸렸다고. 혼나도 아빠가 혼나야지. 왜 자꾸 엄마한테 그래?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항상 남편을 시동생이랑 비교하시면서 가장구실 못하는 못난 놈 취급하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으니 더 한심하게 생각하실 게 뻔했어요. 뭐 바람? 아이고 못난 놈이 하다하다 이제 바람까지 피워?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당신은 뭐해? 당장 짐 싸. 내가 다시는 네 집에 오나 봐라.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애가 괜히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됐다. 너는 나이만 처먹었지. 어릴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우린 당장 둘째내로 갈 테니까 얼른 택시 불러. 그날 밤 시부모님은 곧장 짐을 싸서 그대로 동선의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시어머니께서 절 쏘아보시는데 손발이 다 저리더라고요. 잘한다. 왜? 아예 동네방네 스피커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지. 내 남편 바람 났다고. 평소 같았으면 저도 안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바로 말대꾸를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힘도 없었죠. 제가 그때까지 힘겹게 참고 산 세월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그날 저녁 남편이라는 인간은 본인이 저지른 일은 모르고 오히려 저와 큰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한다, 잘해. 어미라는 게 자식 입단속 하나 못 시켜서 이런 사달을 만드냐? 이제 다신 우리 집에 안 오신다는데 이러다가 아버지 재산 다 재영이 놈한테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바람은 네가 피워놓고 내가 그걸 왜 책임져? 나도 모르겠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잠이나 자.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남편까지 자꾸 짜증나는 소리를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단 거예요. 다음날 오후에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저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건 동서가 제게 따지듯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형님은? 이번 주까지 어머님 아버님 모시기로 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연락도 없이 그냥 가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어젯밤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물론 제가 동서였어도 연락 없이 갑자기 시부모님이 들이닥쳤으니 화가 날 만합니다. 하지만 동서도 어제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을 이미 다 들었을 텐데 저에게 따지듯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어젠 일이 많아서 내가 미처 동서한테 연락을 못했네. 미안해. 근데 동서도 어머님 아버님 성격 알잖아. 우리가 말린다고 안 가실 분들인가?
그러게 자식 단속을 하셨어야죠.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까지 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암튼 수정이 걔도 애가 참 독해요. 자기 아버지 바람 피웠다는 소리를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독하게 어른들 앞에서 한대요? 절 무시하고 절 함부로 대하는 건 상관없어요. 시댁에서 항상 제가 당하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까지 저랑 같은 취급을 하는 건 아무리 어리석은 저라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가 뭘 안다고 우리 수정이에 대해서 떠들어.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 암튼 어머님 아버님 이름 미안하지만 어쩌겠어. 이제 우리 집은 안 오신다는데 앞으로 동서가 알아서 좀 해. 형님, 아주버님이 바람 좀 피웠다고 이제 시댁이고 뭐고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아주버님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주셔서 낙동강공 오리알 되면 어쩌려고요? 동서라고 하나 있는 게 참 얄미웠어요. 동선 원래도 본인이 대학도 나오고 친정이 좀 잘 산다고 제 앞에서 어지간히 잘난 척을 했었거든요. 저야 대학 문턱 구경도 못했고 친정도 구질구질 하다 보니까 을에 기가 죽어서 지금까진 동서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었지만 이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거지 같은 남편이랑 꾸역꾸역 참고 산 게 자식들 때문이었는데 자식들도 제가 참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건 싫다고 하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깟 재산 좀 받겠다고 사람 개무시하는 시부모님 시중 들고 사느니 나 그냥 재산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살래. 그게 낫겠어. 형님, 진심이죠? 나중에 저희가 시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았다고 그때 가서 달라고 하시지나 마세요. 전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제가 시부모님한테 백날 잘 해봐야 시부모님이 저한테 재산 주겠어요. 당연히 남편한테 주겠죠. 남편이라는 인간 수중에 돈이 있어봐야 저한테 좋을 것도 없는데 제가 고생해서 참고 살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라도 할 말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전 자식들한테 참 미안해요. 부모가 못나서 평생 지지고 볶고 엉망으로 사는 꼴만 보고 살았으니 애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겠다는 큰딸 마음도 한편으론 이해가 됐죠. 그래도 부모 입장엔 몸은 멀어져도 마음만은 멀어지고 싶지 않아 딸이 독립해 나갔을 때도 전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큰딸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자주 갔어요. 가진 게 없어서 많이 해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도 해주려고요. 며칠 전부터 너희 아빠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 몸살인지 입맛도 없다고 하고 그 좋아하는 술도 안 먹는다니까. 전 나름대로 딸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할 말이 없어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인지 딸은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아빠 밥 챙겨주기 귀찮다고 하면서 아프다니까 그건 또 걱정돼? 암튼 신기하다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놔둬. 알아서 하겠지. 다른 이는 그나마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남편 얘기만 하면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쌀쌀 맞은 기집애. 지 아빠 아프다는데 뭘 또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 나한테는 거지 같은 남편이라도 너한테는 아버지잖아. 제 딸은 자식들한테 어릴 때부터 매일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 게 미안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산다고 보여주려고 한 소린데 그런 말에도 큰애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웬만해서 자식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나름 딸이랑 잘해보려고 하는 소리인데 딸이 받아주질 않으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났죠. 엄마야 아빠가 좋아서 선택해서 살았지만 난 아빠 선택 안 했거든. 난 아빠 싫어. 그러니까 아빠한테까지 괜히 좋은 딸 노릇 바라지 마요. 엄마가 자꾸 그러면 엄마까지 불편해. 어릴 땐 몰랐는데 애가 커가면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니 언제부턴가 큰딸이랑 대화하는 게 긴장됐습니다. 제가 큰딸 마음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닌데 큰딸은 제가 엄마로서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전 절 좋아하지 않는 딸이 불편했고요. 저에겐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큰딸이랑 둘째는 터울이 3살인데 막내 아들은 큰딸이랑 8살 터울이나 돼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학에 복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 일이라 잘 모르겠지만 딸들은 아는 일이 하나 있어요. 큰딸이 시부모님 앞에서 말한 대로 남편이 바람을 한번 폈어요. 큰딸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이 미친 인간이 동네 슈퍼집 옆편네랑 둘이 눈이 맞아서 그렇고 그런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그 옆편네가 일찍 과부가 돼서 혼자였거든요. 남편이 퇴근길마다 그 슈퍼에 들러서 몇 시간 머물다가 집에 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제 인생에서 성격이 제일 괄괄했을 때예요. 친정 부모님은 매일 돈 없다고 나한테 손을 벌리지, 시부모님은 재산을 빌미로 매일 집에 와서 시집살이 시킬 때라 저도 항상 화가 나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그땐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를 남에게 듣는 게 더 싫어서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개차반이라면 저도 정신 차려야 했는데 저마저도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아이들 앞에서 실수라고 말았어요. 전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애들 데리고 슈퍼를 향했죠. 막내를 등에 업고 큰애랑 둘째를 양손에 잡고 슈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놈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슈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서 끌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 인간이 그날따라 일찍 슈퍼집 옆편네를 만나러 갔는지 옷을 입으면서 슈퍼집 안에 쪽방에서 기어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두 딸이 그대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엔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아서 흥분한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죠. 이 미친 인간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지. 어떻게 놀아날 년이 없어서 동네 과부년이랑 붙어먹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 감히 남편 머리채를 잡아? 이거 놔. 놓으라고. 네가 그렇게 드세게 구니까 내가 딴짓을 하지. 뭐야? 이 미친 인간,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아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다 대머리 되겠어. 아유, 좀 놓으라고. 그 와중에 슈퍼년이 제 손 잡고 뜯어 말리길래 전 그냥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었습니다. 사람이 열이 받으니까 초인종의 힘이 나더군요. 양손에 두 연놈을 붙잡고 있는데도 둘 다 제 손 하나에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애들 생각은 못했는데 애들이 많이 놀랐나 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날 일은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아들이야 어려서 아무 기억도 못한다지만 두 딸에겐 충격적인 일로 기억될 테니까요. 특히나 큰딸은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까지 했어요. 엄만 도대체 아빠랑 왜 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빠 바람난 거 다 아는데 쪽팔리지도 않아? 내가 쪽팔리긴 뭐가 쪽팔려? 바람 피우는 그 연놈들이 쪽팔릴 일이지. 아주 두 연놈 다 그 자리에서 어디 하나 분질러 놨어야 됐는데. 저도 저예요. 애가 뭘 안다고 애랑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저도 속상한 마음에 딸한테 괜히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랑 왜 사냐고. 우린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어차피 엄마도 아빠랑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때 충격은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단 마음도 마음이었지만 제 딴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남편이랑 어떻게든 살려고 한 건데 자식이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참고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이혼하지 않고 참고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뒤 남편도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했고 저도 혼자 힘으로 애 셋 키울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다. 통 크게 이해해주기로 했죠. 전 저의 지난 날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낄 만큼 잘 참고 버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딸은 그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땐 저도 제 생각만 하느라 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애들한테 제가 습관적으로 너희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소리를 종종 했나 봐요. 둘째나 막내는 제가 그런 소리를 해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는데 큰딸은 달랐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하소연을 하거나 살기 싫다는 소리를 하면 과민하게 받아들였어요. 인간이 30년을 같이 살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어쩜 저렇게 눈꽃만큼도 변하질 않을 수가 있니? 아이고 지겨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늙지 늙어. 아빠가 안 변하긴 뭘 안 변해. 그래도 지금은 바람은 안 피우잖아. 엄마가 다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아줘 놓고 이제 와서 지겹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가 좋다고 참고 살았으니까 끝까지 엄마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딸년이라고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서 살았니? 다 너희 생각해서 엄마가 꾹 참고 산 거지. 그 참고 살았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 누가 참고 살아달라고 했어? 엄마가 혼자 살 자신 없어서 멋대로 아빠 용서해줘 놓고 지금 와서 왜 나한테 생색이야, 생색은? 넌,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일 잘 아는 년이 꼭 그렇게 잔인하게 말을 해야겠어? 그땐 저도 왜 그랬는지 아무 잘못 없는 큰딸에게 괜히 화를 냈어요. 저에게 상처되는 일이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상처가 되는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혼자 피해자인 것처럼 딸에게 위로까지 받고 싶어서 자꾸만 하소연하고 투정을 부렸죠. 딸이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난 진작부터 엄마한테 아빠랑 헤어지라고 했어. 엄마가 마음대로 팔자 꼬아놓고 자꾸 징징거리지 마. 나도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하소연만 들어줘야 돼? 알았다. 알았어. 내가 누구 탓을 하겠니? 평생 자식하고 남편만 생각하면서 참고 산 내가 바보지. 갱년기였는지 그땐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서럽고 슬펐어요.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저만 바보처럼 산 것 같아서 누구라도 붙잡고 내 인생 다시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시부모님 때문에 더 힘들기도 했고요.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혼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시골에 사시던 집을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셨었는데 그 재산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시동생이랑 동서에게 몽땅 다 줬죠. 물론 과거에 제가 시부모님 재산이고 뭐고 다 관심 없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몽땅 다 동서에게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저도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시부모님께 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심장질환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동서는 면허가 없어서 운전할 줄 아는 제가 항상 다녔죠.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시아버지께서 간병인은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저와 남편이 번갈아 간호했습니다. 동서랑 시동생은 일 핑계, 애들 핑계로 주말에 빼꼼 시아버지께 얼굴만 비추고 말았죠. 반면 전 병원에 있으면서 시아버지 소변통까지 받고 기저귀까지 채워드리고 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여자고 며느리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시아버지도 고맙긴 했는지 저한테 웬일로 고맙다고 저 같은 며느리 세상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긴 했나 보다. 딸도 아니고 어쩌다가 며느리 시중까지 다 받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며느리로 30년 넘게 살았는데 딸이나 마찬가지죠. 시아버지도 쇠약해지긴 하셨는지 몸도 많이 마르고 야위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소리를 지를 때 보면 무서운 호랑이 같았는데 어느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 며느리면 딸이나 마찬가지지. 고맙다. 어디 세상에 얼굴 한번 안 구기고 시아버지 기저귀까지 갈아주는 며느리가 있겠냐. 너 같은 며느리 어디에도 없을 거다. 평소에 시아버지라면 시침 뚝 떼고 뻔뻔하게 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며느리한테 기저귀까지 갈게 하는 건 아무래도 민망하셨는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저에게 딸 같다, 고맙다, 좋은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이랑 동선 뭘 했느냐고요? 시동생은 간호하는 대신에 시부모님께 돈으로 드렸어요. 본인 일도 바쁘고 동서도 무릎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 못한다고 돈 없는 저희에게 병원 일은 다 떠넘겼습니다. 그런 시동생이 얄미워서 전 남편에게 투덜거렸죠. 도대체 서방님이랑 동선 뭘 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6개월 넘게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한 번을 들여다보질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이 인간이 웬일로 저에게 미안하긴 했는지 시동생이랑 동서를 만났을 때 한마디 하긴 하더라고요.
재영이 너는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병원에 계신데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일핑계만 대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춰. 네가 안 되면 재수 씨라도 보내든지 해야지. 나랑 네 형수랑 둘이 번갈아 병원에서 사느라 우리 집안 꼴랑 엉망이 아주. 평소엔 시아버지 눈치 보느라 시동생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니 몇 달 아들 노릇 좀 했다고 웬일로 어깨 펴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래요? 20년 넘게 대기업 다닌 시동생을 멍청한 남편이 어떻게 말로 이기겠냐고요. 형이랑 형수와 고생한 거야. 우리도 알지. 근데 형도 알잖아. 내가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인 거. 올해 열심히 하면 내년엔 무조건 임원 다는 거라 나한테도 중요해. 형도 알잖아. 우리 집에 희망이라고 누가 있어? 나밖에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대기업 임원 소리 듣는 거 보시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의 희망 어쩌고 하는 시동생의 소리에 남편은 금세 다시 풀이 죽었습니다. 그거야 그렇지만 너 임원 되면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거다. 그럼 형. 나도 힘들다니까. 장남인 형이 잘 나가 봐. 막내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할 필요가 있나?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막내가 고생이 많다. 에이, 형은 또 뭘 그렇게까지 말해.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형수, 죄송해요. 아버지 간호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형수도 참 대단하세요. 애들 엄마는 워낙 마음이 여리고 몸이 약해서 아버지 병가는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형수는 어떻게 몇 달을 하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버님이 죽어도 간병인은 싫다고 하시는데 뭐 방법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시동생의 여우 같은 말솜씨에 금세 저나 남편이나 다 말려들었죠. 저도 마음 같아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시동생 말솜씨를 이길 수가 없을 텐데요. 더군다나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쩌겠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다가 남편은 한편으로 우리가 바로 곁에서 수발 다 들었는데 설마 시아버지께서 그냥 입 싹 닫겠냐고 끝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떨어진 콩고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동서가 미리 선수를 쳤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몰랐는데 저나 남편이 병원에서 시아버지 병간하고 있을 때 동선 매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본인들이 시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시아버지에게 집을 판 재산을 다 둘째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 혼자인데 그 까마득한 세월을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가 고맙게도 먼저 나 데리고 살아준다는데 당연히 재산이든 뭐든 우리가 있는 건 다 둘째대 줘야지. 아이고 우리 둘째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역시 대약물 먹은 며느린 다르다니까. 기특하네. 기특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시아버지는 시동생에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판 재산을 몽땅 다 증여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서운했죠. 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서 억울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동서도 대단한 게 돈이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모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툴툴거리던 사람이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싶었죠.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시어머니도 늙기는 늙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워낙 꼬장꼬장 하셨어야 말이죠.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항상 저만 보면 날카롭게 구시고 잔소리를 하시니 우리 시어머니는 90이 넘어도 똑같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시어머니께서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동선에 들어가고 나선 특히나 더 다른 사람 같았죠.
사실 시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 동서도 처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땐 저만 보면 힘들다고 투덜거렸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들 모여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한 날이었죠. 오랜만에 애들까지 다 모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노래도 부르고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다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동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전 그럴 줄 알았다 싶다가도 어쩐지 동서한테 마음이 쓰여서 슬쩍 동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에 착 붙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원래 나이 들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저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새벽 1시만 되면 일어나서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다니까요. 애들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새벽마다 돌아다니는 통에 자꾸 새벽에 깬다고 투덜거려요. 우리 친정 엄마도 그랬어. 연세 드시면 자꾸 초저녁에 주무시고 새벽에 깨시더라고.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초저녁에 자꾸 주무시려고 해도 못 주무시게 하는데 제 말 안 들어요. 저녁 차리면 졸려서 대충 드시고 한잠 주무시고는 새벽에 배고프다고 자꾸 일어나서 냉장고 뒤진다니까요. 동서가 얼굴까지 붉어져서 말을 토해내는데 저도 처음엔 마냥 웃겼죠. 그러게 무슨 자신감으로 시어머니와 살겠다고 했냐고 했습니다. 어쩌겠어. 동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 있어도 참고 살아야지. 형님, 제가 고생한다니까 은근 기분 좋으신가 봐요. 동선 제 말에 원망스럽다는 듯이 눈을 흘겼습니다. 아이고, 왜 괜히 나한테 시비야. 동서가 자신 있다고 그 많은 재산 다 가져갔으면 당연히 참고 살아야지. 그럼 어떡해? 전 사실 동서 말대로 고소하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보통 성격도 아닌데 모시고 사는 게 쉬울 줄 알았어? 몰라요. 전 형님은 제 마음 알아주실 줄 알고 얘기한 건데 암튼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니까. 동서는 서운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동서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긴 힘든지 살이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 이후 1, 2년 동안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다고 매일 우는 소리를 하더니만 그래도 점차 참을 만한지 얼마 전부턴 별 말이 없더라고요. 전 이상해서 동서에게 물었죠. 저번에 만날 땐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하더니만 오늘은 조용하네. 안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잠을 안 주무시길래 낮에 문화센터도 모셔다 드리고 수영장도 다니게 했더니 전보다 피곤하신지 좀 주무시더라고요. 확실히 전보단 나아졌어요. 동서가 확실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머리를 쓰긴 했었더군요. 시어머니를 바쁘게 만들더니 확실히 잠이 늘었대요. 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않으시니 동서가 덜 힘들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 그 이후엔 동서가 시어머니 욕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하신 이후부턴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유순해졌더라고요. 말이 좋아 유순해진 거지 어딘가 힘도 없고 전보다 말수도 많이 줄었고요. 변한 시어머니가 신경 쓰이긴 했지만 동서도 시동생도 별말 없길래 저나 남편은 마냥 잘 지내나 보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얼마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어서 저랑 3달에 한 번 약을 타러 병원에 가요. 최근에 약을 탈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동선의 집에서 병원까지 차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잠이 드셨어요. 그러더니 병원에 도착해서 깨워도 일어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깨를 흔드는데도 세상 모르고 주무셨어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질 않는다고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요즘 시어머니께서 부쩍 잠이 많아지셔서 툭하면 낮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온 김에 의사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당뇨가 있다 보니 혹시나 당뇨 수치가 전보다 더 안 좋아졌나 신경이 쓰여서요. 시어머니를 간신히 깨워서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들어갔죠. 피검사랑 소변 검사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말이 당뇨 수치는 전에 왔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도 드시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 될 것 같다고요. 전 걱정돼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전보다 잠도 많이 주무시고 한 번 주무시면 잘 깨지 못하시는데 괜찮은 거냐고요. 그러자 의사 말이 자고 나서 피곤해야 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증상이 있는 게 아니면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다른 증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었지만 제가 보기엔 전보다 말도 없어지고 어딘가 가라앉아 보이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의사가 걱정되면 며칠 있다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니 점검 차원에서 검사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로 병원 예약을 잡아놓고 시어머니를 동선에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병원에 가기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러 동선에 갔어요. 나 아직 아침을 안 먹어서 둘째가 밥 차리고 있어. 근데 너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병원 예약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제가 알기론 시어머니는 오전 8시, 9시면 아침을 드시는 거로 아는데 10시가 넘었을 때까지 식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놀라서 아침을 차리고 있다는 동서를 찾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더니 어머니가 드실 밥에 뭔가 넣다가 놀라서 손에 있던 걸 허리 뒤로 빠르게 숨기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동서에게 다가갔죠. 내가 병원 10시에 예약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아직도 아침을 안 드셨어? 그게 사실은 어머님이 조금 전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셔서. 어머님 성격 아시잖아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좀 늦어도 아침 드시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뭔가 숨기는 듯한 얼굴로 제 눈도 마주치질 못하면서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 동서의 등 뒤로 다가가 허리춤에 숨긴 물건을 낚아챘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쩔 줄 모르더니만 제가 뺏은 물건을 다시 뺏기 위해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동서의 행동에 놀란 전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통에 가루로 된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동서 왜 이래? 도대체 어머니 밥에다가 뭘 넣었길래 그러시는 거야? 이건 뭐야? 형님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수면제예요. 이거 먹으면 노인네가 조용히 자길래. 동서의 말에 전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제라고 말하는 동서의 눈동자도 잔뜩 풀린 게 이상했어요. 동서, 설마 지금 80 넘은 노인네한테 매일 수면제를 먹인 거야? 전 너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동서는 뻔뻔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80 넘었으면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요. 어차피 매일 약으로 연명하는 인생인데 그깟 수면제 좀 먹으면 어때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정말 제 주변에서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동서, 제정신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일 못할 일이 있는 거지 이런 짓까지 하면 어떡해? 형님은 안 해봐서 몰라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 줄도 모르죠?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 아빠랑 아주버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 손까지 잡고 동서가 비는데 순간 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알아서 다행이지 혹여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 동서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제가 제 두 눈으로 본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제가 동선의 집으로 갔죠. 남편이 미리 시동생에게도 연락해서 할 말이 있으니 집에 있으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맞춰 동선회로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담당 변호사였어요. 살아생전 시아버지의 재산 관련 업무를 해주셨던 분이죠. 둘째 며느님께서 더는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지금 현 시간부로 어머니는 큰아드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받았던 재산은 그대로 큰아드님과 며느님께 넘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말도 안 돼. 그깟 수면제 좀 한번 먹였다고 어머니를 뺏어가? 김 변호사,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애엄마가 일부러 수면제를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드린 거라니까. 말도 안 된 소리. 우리가 다 알아보고 왔어. 그 수면제 재수 씨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거라던데 본인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연세도 많은 분한테 그것도 수시로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당장 어머니 모시고 가서 검사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말도 어눌해지시고 자꾸 맥을 못 추고 주무시는 게 수면제 부작용이래. 시어머니의 신변이 걸린 일이다 보니 변호사가 병원 측에 요청해서 수면제를 어떻게 처방받았는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동서가 1년 전부터 정신과에 진료를 받았더군요. 둘째 며느님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라 어머님을 모시기엔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둘째 아드님이 따로 어머니를 부양하실 게 아니면 예정대로 큰아드님 댁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은 저랑 살 거죠? 그쵸?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잠에 취해서 저희가 무슨 소리를 하는 줄도 모르셨어요. 이거 봐. 도대체 수면제를 얼마나 먹였길래 우리 엄마를 저 지경으로 만든 거야. 재영이 너 이 새끼, 네 마누라가 어머니 이렇게 만드는 동안 넌 뭐 하고 있었어?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서와 시동생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소리를 쳤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집이며 땅이며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두 다 증여하겠다고요. 그랬습니다. 결국은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셨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맞았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한 달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변호사 말이 시부모님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고소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대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서의 행동이 괘씸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살인미수로 동서를 고소할 것처럼 굴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안 우울증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동서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동서를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전 아직도 마음이 서지 않아 남편을 말리고 있어요. 우리 집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게 돼서 마음이 싱숭생숭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